워크아웃 제도는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빚을 갚아 나갈 만한 여력이 있을 때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구제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지금 이제 앞에 얘기한 프리 워크아웃이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 강도가 센 건데요. 네. 개인 회생이나 파산이라는 게 있어요. 앞에 얘기한 것들은 보면 민간 단체 혹은 이제 금융기관에서 조정을 해주는 거고요. 이 개인 회생하고 파산은 법원에서 하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이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아야 돼요. 이런 사람들만 신청할 수 있고, 그중에 이제 개인 회생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직업이 있거나 소득이 있어야 돼요. 이 직업이나 소득이 있다면 개인 회생을 신청해서 받아들여진다면 한 최장 5년간 가능한데, 5년 동안 자기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 돈만 상환을 하는 거예요. 원금하고 이자를 상환하는 건데, 그 금액이 뭐 과다한 것이 아니고 자기 소득 내에서 정리를 하는 거라서 개인 회생이 된다면 훨씬 이제 빚을 갚기에는 좋은 거고요. 파산의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전부를 공중분해해서 빚쟁이들에게 다 나눠줘 버리는 거예요. 근데 개인 회생하고 파산의 차이는, 파산은 자기 재산이 하나도 안 남는 거고, 개인 회생은 자기 재산은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벌은 돈 가지고 빚을 5년 동안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법정 제도로 하는 이 개인 회생이나 이 파산을 신청한다면 사실 부채가 좀 많은 사람의 경우에는 쉽게 빚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여기 프리 워크아웃이나 아니면 회생이나 파산에 해당되지 않는 사소한 부채들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이런 거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는데, 그런 사람은 신의 성실의 원칙하에 자기가 빌린 돈 갚아야 됩니다. 이게 아주 과다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거고요. 물론 뭐 형평이 맞지는 않을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빚 때문에 완전히 사회생활을 못하고 문제가 되면 국가적으로도 손해라는 의미에서 이거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는 좀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정말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서 조치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나 신청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 조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빚의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재산의 규모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이런 규정을 가지고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개인회생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보면 신청을 했다고 다 해주지는 않아요. 그렇겠죠. 여기 얘기한 것처럼 뭐 낭비 혹은 이제 도박으로 빚을 많이 졌다든지 아니면 아예 이미 재산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속이고 추가로 부채를 졌다든지 빚을 졌다든지 하는 아주 의도적인 악용하기 위해서 악용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신청을 해도 안 받아들여지고요. 또 이 법원에서 면책 신청을 받고 10년 이내에 다시 이제 파산을 신청한 경우에도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한번 받으면 10년간은 다시 할 수 없다라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외의 사항들은 사실은 조건이 된다면 신청을 해보는 것들이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백 선생님처럼 그 보증 같은 경우에도 안 돼. 보증도 됩니다. 보증의 경우에도 남의 보증을 써서 과다하게 빚을 지게 되면 그 경우에도 조건을 보고 심사를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재판받아서 금액을 줄일 수는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고객을 관리하기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거고요. 여기서 좀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회생을 갈 거냐, 프리 워크아웃이나 개인 워크아웃을 갈 것이냐, 이걸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 개인 회생은 내가 가진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을 때 신청할 수 있는데, 프리 워크아웃이나 개인 워크아웃은 그런 정도 안 되는 사람들이 신청하는 게 좋고요. 이제 개인 회생에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게 그 최저생계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최저생계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다 그 빚 갚는 데 사용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개인 워크아웃보다 그 개인 회생이 불리할 때도 있어요. 잘 따져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진짜 잘 따지려면 어려우실 때 전문가분들을 찾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남한테 꺼내놓기 쉽지 않은 문제긴 한데요. 우리 백정 선생님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니까 아무래도 좀 도움을 주실 만한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시다는 거 잊지 마시고 한번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권해드릴게요. 근데 참 문제는요. 젊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시간도 있고 또 일도 할 수 있고 힘도 있으니까 갚아나갈 능력이 되는데 노년에 이르러서 지게 된 그 빚은 사실 방법이 없을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빚 없는 행복한 노년을 맞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이제 KDI에서 보고서를 낸 걸 보면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부채의 이 경향을 좀 분석한 게 있는데,
미국은 보면 한 40대 정도가 되면 이제 부채가 점점 줄어드는 걸로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게 50대가 돼야 미국보다 한 7년이나 9년 늦게 부채를 상환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네. 그 이유가 이제 가장 큰 것이 사교육비, 그리고 이제 뭐 주택 대출 이런 것들 때문에 자녀들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과다해서 네. 조기에 그것을 조정하지 못하고 뭐 50대면 사실 노후 자금을 축적하고 그것을 활용해야 될 시점까지 네. 빚이 늘고 있다라는 게 큰 문제인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60대가 자녀에 대한 부담하는 비율이 한 83%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70대의 경우에도 약 64%가 자녀를 뭐 데리고 산다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이거 70대의 경우에 일본은 보니까 한 9% 정도 되고요. 홍콩이 한 11% 정도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거기에 뭐 6배, 7배 정도 많은 그러니까 60, 70이 되어도 자식은 그냥 내가 품에 안고 그냥 공부 다 시키고 결혼 비용 네. 대주고 사업 자금 대주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노인들의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저도 지금 제가 있는 대학에 한번 제가 질문을 했어요. 부모님한테 용돈 받아 쓰는 학생 손 들어보라 했더니 의외로 반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용돈을 했더니 다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학생들마다 다 개인차가 있는데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학생은 심지어 학자금에다가 집도 자기가 집생활비. 근데 야, 너무 힘들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정말 신기한 게 하나도 안 힘들대요. 그리고 자기 계획을 막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러면 2년이 되면 뭐 전세를 얻고. 근데 용돈을 받아 쓰는 학생들이 제일 좀 기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시절에 이런 고생은 별로 고생으로 생각 안 하는 것 같고요. 또 젊은 부부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숟가락 젓가락 하나씩 모아서 내 살림 만들고. 옛날에는 내 집 갖는 게 굉장히 기쁜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생각하는 만큼 그런 걸 자식들이 힘들어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 삶을 사는 기쁨을 온전하게 자식한테 좀 넘겨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빚 없는 행복한 노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렸지만 자녀에 대한 과도한 투자를 좀 줄이고 상환 시기를 앞당기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빚을 줄이는 것 외에도 은퇴 자금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빚을 갚으면서도 은퇴 자금을 좀 준비할 만한 그런 대비책이 있을까요? 이를테면 대출 이자를 20%짜리를 내고 있으면서 5%짜리 저축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어요. 차라리 그거는 그 낮은 이자의 저축이나 투자를 해지해서 높은 부채를 상환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이게 노후를 앞둔 사람들에게는 아주 필수적인 거거든요. 부채를 줄이는 것. 이런 방법을 통해서 실제는 빚을 갚고 정말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것이 조금씩 쌓이면 기간이 지나면 뭐 풍족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은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겁니다. 네네. 많은 사람들께서 내가 그러니까 유산은 물려주지 못할 망정 빚은 내가 물려주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또 현실은 또 녹록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곤욕적인 수입은 없으신데 빚만 계신 뭐 어르신들 좀 나이 계신 분들 어떻게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년에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가 이제 고민스러운데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로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서 빚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경우하고 집은 없고 빚만 있다.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첫 번째 그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빚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그 주택연금을 좀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주택연금은 그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60세 이상의 부부 중에 한 명이 60세 이상이면 그 주택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주택연금은 그 대출 한도의 50%까지를 그 일시금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일시금으로 받고 나머지를 갖고 연금으로 종신토록 받으면 이분이 빚 문제도 해결하고 그다음에 종신토록 연금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좀 듣기에는 좀 어렵게 들리거든요. 좀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될까요? 예를 좀 들어볼게요. 5억 원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다. 5억 원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1억 원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1억 원으로 빚을 갚고 그다음에 매월 연금을 60만 9천 원씩 받을 수가 있어요. 60만 9천 원씩 죽을 때까지 계속 연금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집값을 초과해도 내가 그 자녀들이 상환할 의무도 없고 이걸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짧게 살면 그 짧게 살아서 그 집값보다 연금 받은 금액이 작으면 그 돈 차액을 자녀들한테 상속해 주니까 상속돼 줄 수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60만 9천 원에다가 국민연금을 대체로 다 가입했을 테니까
그럴 경우 국민연금으로 받는 금액하고 또 배우자가 그 소득이 없는 배우자도 국민연금을 89,100원 최소로 넣을 수 있거든요. 이걸 12년만 넣으면 네. 매달 20만 원씩 받을 수가 있어요. 집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집이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빚만 경우는. 있고. 빚만 있는 경우 참 네. 안타까운 현실인데 네. 이럴 경우는 이제 따져보셔야 돼요. 가지고 있는 돈이 빚보다 많으냐.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부채를 갚기 위해서 자산의 일부를 처분하는 방법을 택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사실은 그 소득 활동을 좀 해야죠. 소득 활동을 해야지 빚 갚아버리면 생활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이제 자산이 빚보다 훨씬 작다. 네. 이럴 경우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개인 회생 같은 걸 고려하시면 좋은데 네. 이 돈을 벌면서 개인 회생을 신청할 수 있으니까 이 돈 버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좀 따져보시면요. 예를 들면 100만 원 번다. 근데 내가 빚이 뭐 한 1억 정도다. 그러면 이 2인 가족의 기초 생계비가 97만 4천 원이거든요. 97만 4천 원을 뺀 나머지를 갚으면 돼요. 그럼 이분이 100만 원 번다 그러면 한 달에 2만 6천 원만 갚으면 되거든요. 2만 6천 원씩 5년만 갚으면 빚은 없어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소득이 120만 원이라면 요즘 뭐 최저 소득이 있으니까 12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월 상환액이 22만 6천 원이 되면 빚이 1억이라도 5년 동안 1,356만 원만 갚게 되고 이렇게 되면 향후에 그 빚을 갚을 이유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8,700만 원이 면제가 되니까 이분이 기초생활을 받을 수 있도록 기초노령연금이나 국민연금 같은 걸 받으면 이분이 노후에 걱정 없이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참 얼마나 그 짐 같으면 빚을 진다는 표현을 했을까요? 오늘 저희가 좀 지긋지긋한 빚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현명하게 이걸 해결하면서 가족들과 행복한 삶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핵심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빚을 지지 않기 위해서 평소에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으면 좀 조언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말이 있거든요. 네. 그 말이 아니고 빚지고는 못 산다라는 말, 이런 생활 태도를 갖는 게 필요해요. 그 부모가 이런 경제 관념을 가지고 있다면 자녀들도 그걸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자녀들에게 부를 물려주기보다는 부자로 살 수 있는 생활 태도를 물려주는 게 현명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꼭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 자신의 내면의 가치를 좀 들여다보면서 행복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빚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게 우리는 비정기 지출 때문에 빚을 져요. 경조사비, 옷값, 화장품값, 부모님 생신, 자동차비 이런 것들이 일시금으로 팍팍 나가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대부분 안 세워놓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보너스 받을 때마다 저수지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저수지 통장이라고 하면 이제 저수지 물대놓는 것처럼 비상시에 쓸 돈을 이렇게 준비해 놓는 그걸 하면 옷값이나 이런 거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럼 빚 안 지게 됩니다. 참 우리의 슬픈 자화상을 나타내는 말 부채 공화국.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방법들 그 정보들 이용해서요. 이 지긋지긋한 빚 새해에는 좀 벗어나서 다시 따뜻한 가정 찾으시기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자, 저희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very little star